검은고와 술 한잔으로 좋겠던 청백리 영의정 김전. 1. 소년진사에서 장원급제까지. 1458년 세조 4년에 태어난 김전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 15살 되던 해에 이미 진사시에 합격했으니 요즘으로 치면 중학생이 사법시험 1차를 통과한 셈이다. 그것도 부족했는지 1489년 32살에 치른 식년 문과에서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차지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의 형 김은 역시 장원급제를 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형제가 나란히 장원을 차지하자 당시 사람들이 몹시 영예롭게 여겼다고 실록은 기록한다. 오늘날로 치면 형제가 해를 걸러 나란히 수능 전국 수석을 차지한 셈이다. 다만 형 김은은 요절하고 말아 그 재주를 끝까지 펼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안타까운 대목이다. 장원급제 직후 홍문관 수찬이라는 청요직에 배치된 김전은 곧바로 경상도 예안현감으로 발령받는다. 그런데 이 발령이 당시 조정에서 꽤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장원급제자를 시골 현감으로 조정이 발칵 뒤집히다. 인사발령 하나가 조정의 원로 대신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쟁점은 간단했다. 이제 막 장원급제한 촉망받는 인재를 왜 시골 현감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원로 손순효는 특히 격정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공자의 제자자고 이야기를 꺼냈다. 공자가 자고를 두고 저 아이를 망치려 하느냐고 탄식했다는 고사를 들며 김전처럼 앞날이 촉망되는 인재를 너무 일찍 행정실무에 던져 넣으면 학문의 기틀을 잃는다고 호소했다. 능이 기르면 다른 날 문장의 재주가 될 만하니 이 같은 사람은 많이 얻을 수 없습니다. 6년을 외직에 있으면 반드시 그 학업을 잃을 것이니 이는 그 재주를 버리는 것입니다. 손순효는 세종 시절 집현전 학자들, 즉 정창손, 신숙주, 최항, 서거정 같은 대학자들도 수령직을 거치지 않고 큰 재상이 되지 않았냐며 반론을 펼쳤다. 반면 수령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신들도 만만치 않았다. 성종은 결국 이렇게 정리했다. 나는 안팎을 고르게 하여 현량한 사람을 뽑아 수령에 보임하려는 것이다. 특명에 있는 것은 무방하다. 그렇게 김전은 예안현감으로 부임했는데 결과는 놀라웠다. 현감으로 부임한 김전은 전임자들이 관행적으로 거두던 각종 폐단을 깨끗이 혁파했다. 곡물로 바치고 남은 햇솜세근을 창고에 고이 봉해두고 이듬해 세공에 충당할 만큼 추호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다. 이웃 고을 수령들은 김전의 이 행동을 두고 장원급제한 사람이니 저럴 수 있지. 우리가 저를 본받았다간 고과에서 하위나 면하겠나라며 비아냥거렸다고 한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달랐다. 예안 백성들은 살아있는 김전을 위해 생사당을 세웠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이라니 조선시대에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훗날 황간현감으로 다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거쳐간 두 고을 모두 크게 의뢰한 바가 많았다고 기록은 전한다. 3. 무오사화, 갑자사화, 두 번의 폭풍을 헤쳐나가다. 김전의 스승은 김종직이었다. 그리고 김일소는 그 문화의 동문이었다. 1498년 연산군이 일으킨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제자들을 겨냥한 피해 숙청이었다. 김일손이 열거한 김종직 문화생 명단에 김전의 이름이 버젓이 올랐다. 채수, 김전, 최보, 신용계, 권경유, 이계맹 등은 제술로 평가를 받았고 결국 김전은 파직과 좌천을 반복하다 남해로 유배를 떠난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연산군이 은혜를 입어 꽃을 구경한다는 제목으로 신하들에게 시를 짓게 했을 때 유배지에 있는 김전에게도 특별히 경상도 관찰사를 통해 시를 올리라고 명했다. 그리고 상으로 표범 가죽을 하사했다. 권력자의 학대와 문인으로서의 인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묘한 장면이었다. 1504년 갑자사화에서는 또 한 번 좌천을 당하고 심지어 연산군이 직접 불러 무오사화 당시 사정을 비밀리에 적어 올리라는 명을 받기도 했다. 나중에 보고서 내용이 다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추문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문인의 고충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4. 기묘사화, 그 복잡한 밤. 1519년 11월 중종 14년의 어느 밤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였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가 훈구파와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 훈구파의 홍경주가 중종의 뜻을 확인하고 남곤, 김전을 끌어들여 살인파를 몰아내기로 결심했다. 홍경주는 실록에서 직접 증언한다. 당초 신이 가서 김전을 만나보고 선비 풍습의 잘못을 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을 꺼내니 김전이 말하기를 이제 국가의 일이 이토록 크게 잘못되었으니 임금의 뜻을 안다면 아침에 아래고 저녁에 죽더라도 어찌 후회하겠는가마는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경솔히 발설하겠는가 하기에 신이 임금의 뜻을 말하였습니다. 김전은 확인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신중함은 훗날 졸기에도 기록된다. 그러나 일단 임금의 뜻을 확인하자 그는 공조판서로서 조광조 등의 죄를 묻는 자리에 참여했고 다음날 직접 문초까지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서 김전의 다른 면이 드러난다. 조광조 일파를 잡아들인 그날 밤 중종이 처음에는 무사들을 시켜 궁궐 안에서 바로 처형하려 했다. 이때 김전이 나서서 말했다. 의는 큰일이니 영의정 정광필을 불러 의논해서 처치하소서. 정광필이 불려와 눈물을 흘리며 간하자 성급한 처형은 막혔고 살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훗날 사관은 이 장면을 두고 살인들의 큰 화를 면한 자가 많았다. 의는 실로 김전이 영상을 부르라고 청한 책략 때문이었다고 기록한다. 한편으로는 기묘사화를 일으킨 공신, 다른 한편으로는 살인의 목숨을 구한 사람. 역사는 이처럼 단순한 선악고도로 읽히지 않는다. 5. 영의정의 살림살이, 검은고와 박주한상. 기묘사화의 공로로 원종 공신이 된 김전은 우의정을 거쳐 1520년 영의정에 올랐다. 조선 최고 관직이었다. 그런데 그의 살림살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졸기는 이렇게 묘사한다. 번화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 성품이 술을 좋아하여 날마다 가난한 종족들과 술을 마시면서 가사에는 괴념하지 않았으며 집은 허술하고 나지막하여 내 귀퉁이를 버팅기고 살면서도 태어나였다. 영의정이 사는 집이 내 귀퉁이를 받침으로 버텨야 할 만큼 낡았다는 이야기다. 중종이 큰 정사가 있을 때면 사관을 그의 집으로 보내 자문을 구했는데 사관들이 도착해보면 방 안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국무총리 집에 먼지가 소복하게 쌓인 방이라니. 손님이 찾아오면 김전은 맨발로 다니며 단박한 안주에 막걸리 한 잔을 따랐다고 한다. 사관은 이를 두고 마치 소탈한 시골 노인 같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의 청백함에 감복했다고 기록했다. 집도 없고 전답도 없고 오직 검은고와 술만 있었다. 조선 최고 권력자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의 사후에는 더 극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그가 세상을 뜬 지 2달이 지나도록 제사밥도 제대로 차리지 못할 형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정 신하들이 나서서 녹봉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임금에게 청했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그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해 중종이 특별히 허락했다. 현직 영의정을 지낸 인물의 유족이 제사밥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김전이 남긴 삶의 흔적이었다. 6. 삶이 남긴 질문들. 김전은 충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충성스럽고 곧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는 김종직의 문화에서 배우며 살인파의 이상을 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결국 그 살인파를 몰아내는 자리에 섰다. 조광조를 문초하고 기묘사화의 공신이 되었다. 후대 살인들은 그를 배신자라 불렀다. 반면 그는 정광필을 불러 성급한 사륙을 막은 사람이기도 했다. 맨발로 막걸리를 따르던 노인이 정적을 감옥에 보내는 일에 서명한 사람이기도 했다. 평생 청렴했던 선비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일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스스로 이 모순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병상에 누워 10가지 국사를 정리해 올린 노재상의 마지막 모습이 선하다. 중종은 그것을 조석으로 읽겠다며 백교오라 명했고 거듭 사직을 만류했다. 먼지 쌓인 방, 낡은 집의 내 귀퉁이, 가난한 친족들과 나누던 박주 한 잔. 그리고 역사책에 나란히 기록된 공과 과오. 우리는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청렴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큰 자리에 앉아 옳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을 때 그 전의 깨끗함이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지러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고뇌를 우리는 후대에서 너무 쉽게 단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검은고 줄을 튕기며 흐뭇하게 웃던 노인과 조광조의 제목을 낭독하던 판서의 얼굴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다. 그 두 얼굴 사이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